넌 평생 이렇게 누워만 있어. 내 아빠처럼. 그 말을 들은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기억을 잃은 척 누워있던 신우이 수진 씨였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수진 씨의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수진 씨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빛바랜 환자복에 뼈만 앙상한 손. 저는 그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수진아, 나야. 언니야.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수진 씨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경련인 줄 알았어요. 아니었습니다. 손가락이 제 손바닥 위에 글씨를 쓰고 있었어요. 한 획 한 획 또렷하게. 새엄마가 아빠를 죽였어.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천재 아냐? 남편이 그렇게 말하며 웃었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강신의 밥상 본점 주방이었어요. 퇴근 후 텅 빈 매장에서 저는 새 메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에 들깨가루를 넣어보면 어떨까? 그런 소소한 실험이었어요. 남편이 작업복 차림 그대로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떠먹더니 눈이 동그래졌거든요. 야, 이거 진짜 맛있다. 당장 메뉴에 올려. 에이, 그냥 된장찌개인데 뭘. 그냥이 아니야. 이 맛은 내가 아니면 못 내. 남편은 늘 그랬어요. 제가 만든 음식이면 뭐든 맛있다고 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게 눈을 보면 알았어요. 그 사람은 저를 볼 때 눈이 반달이 됐거든요. 17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변하지 않은 게 그 눈이었습니다. 우리한테는 아이가 없었어요. 결혼하고 5년 동안 시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을 4군데나 옮겨 다녔어요. 매번 기대했다가 매번 무너졌습니다. 주사 맞은 자리마다 멍이 들어서 팔뚝이 보랏빛이 되던 여름이 있었어요. 남편이 그 멍을 보고 아무 말 없이 팔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만하자. 우리 둘이면 충분해. 그 말에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미안해서가 아니라 고마워서. 시아버지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지훈아, 자식이 전부가 아니야. 내가 건강하면 그게 전부지. 시아버지 강태수 회장님은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시장 좌판에서 국밥을 팔기 시작해서 전국 42개 매장을 가진 프랜차이즈를 일구셨습니다. 경영에는 호랑이처럼 엄하셨지만 가족 앞에서는 목소리가 한 톤 낮아지는 분이었어요. 특히 저한테 잘해주셨습니다. 명절이면 제일 먼저 제 손을 잡으셨고 매장에 나가시면 우리 며느리가 개발한 메뉴라고 자랑을 하셨어요. 어떤 날은 대뜸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넌 내 딸이야. 수진이보다 내가 더 딸 같아. 수진 씨가 옆에서 들으면 삐질 소리였지만 수진 씨도 웃으면서 받아줬어요. 아버지 또 그러신다. 나도 딸이거든요. 너는 아버지 말 안 듣잖아. 지훈이는 내 말 잘 들어. 그렇게 웃음이 끊이지 않던 집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재혼하신 건 8년 전이에요. 첫째 사모님, 그러니까 남편과 수진 씨의 친어머니는 제가 시집 오기도 전에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시아버지는 10년을 혼자 사셨습니다. 주변에서 재혼을 권해도 고개를 저으시다가 지인 소개로 오미란 씨를 만나셨어요. 처음 뵀을 때 저는 안심했습니다. 다소곳하고 말씀도 조근조근 하시고 시아버지 약 시간도 칼같이 챙기셨거든요. 아버님, 약 제가 챙길게요. 며느리한테까지 신경 쓰이게 하면 안 되죠. 고마웠어요. 시아버지도 한결 편안해 보이셨고 저도 짐을 하나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오미란 씨와 함께 온 아들 정민 씨는
좀 건들거리는 느낌이 있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좋으시다면 그걸로 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진 씨만 달랐어요. 어느 날 수진 씨가 저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언니, 새어머니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아버지 재무 서류를 자꾸 보시더라고. 매장별 매출 자료까지. 수진 씨는 공인회계사였어요. 숫자에 밝고 사람의 돈 흐름을 읽는데 귀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먼저 뭔가를 느꼈던 거겠죠. 그냥 아직 서먹한 거 아닐까? 살림을 파악하려는 거지. 저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때 제가 좀 더 귀를 기울였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그리고 5년 전 3월에 그 새벽이 왔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새벽 3시, 잠결에 받은 전화기 너머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준혁 씨 보호자 되시죠? 지금 바로 병원 응급실로 와주십시오. 다리에 힘이 풀려서 현관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물류센터로 가던 새벽길이었습니다. 역주행 화물차였어요. 남편은 즉사했다고 했습니다. 즉사? 그 두 글자가 귀에서 맴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뇌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안실에서 남편의 얼굴을 봤어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잠든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얼굴을 만지면서 소리를 질렀는지, 울었는지, 가만히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다만 손끝이 얼음장 같았던 것, 그것만 기억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시아버지가 저를 붙잡으셨어요. 강태수 회장이라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우는 걸 봤습니다. 아들의 영정 앞에서 무릎이 꺾이셨어요. 그러다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지훈아, 같이 버텨보자. 그 한마디가 저를 살렸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시아버지가 저를 서재로 부르셨어요. 이거 갖고 있어. 작은 열쇠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금색 열쇠에 번호 몇 개가 새겨 있었어요. 어디 열쇠인지 물으니까 시아버지가 잠시 뜸을 들이셨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거야. 잘 갖고 있어. 아버님, 이게 뭔데요? 지금은 묻지 마. 그냥 잘 간직해. 표정이 이상했어요. 걱정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뭔가를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그 열쇠를 지갑 안쪽 칸에 넣었어요. 그게 무슨 열쇠였는지 저는 3년이 지나서야 알게 됩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시아버지가 빠르게 늙으셨어요. 그 전까지는 새벽 5시면 일어나셔서 본점에 나가시던 분이었습니다. 등이 곱고 걸음이 빠르셨어요. 매장 직원들이 회장님 발소리만 들어도 자세를 고쳐 잡을 정도였거든요. 그런 분이 아들 장례 이후로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심장이 안 좋으셨어요. 심부전이라고 했습니다. 디곡신이라는 약을 매일 드셔야 했어요. 오미란 씨가 약을 챙겼습니다. 아버님, 약 드세요. 물 여기 있어요. 매일 아침 식탁에 약을 놓아두었고 시아버지가 드시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저는 그게 며느리보다 나은 정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 곁에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안심이 됐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의 상태가 점점 나빠졌어요. 숨이 가빠지셨습니다. 계단 반층만 올라가셔도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어요. 발목이 붓고 밤에 기침을 하셨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하더라고요. 약을 제대로 드시고 있죠? 수치가 좀 이상한데. 네, 매일 챙겨드리고 있어요. 오미란 씨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약통 안에 들어있던 게 디곡신이 아니었다는 걸. 시아버지의 마지막 날, 저는 시아버지 방 옆에 있었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지셨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대도 얼굴빛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제가 손을 잡으니까 시아버지가 눈을 뜨셨습니다. 초점이 흐릿했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어요.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미란아, 내가 왜? 저는 귀를 가까이 대었지만 그 뒤의 말씀은 들을 수 없었어요. 눈이 다시 감기셨거든요. 저는 오미란 씨를 부르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를 찾으시는 거라고. 그날 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시아버지가 쌓아 올린 강신의 밥상의 이름값이었습니다. 거래처 사장들, 직원들, 동네 어르신들까지 조문객이 끊이지 않았어요. 오미란 씨가 상주석에서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여보, 놔두고 어딜 가요? 목이 찢어질 듯한 울음이었어요. 옆에 있던 조문객들이 안쓰러워하며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봤어요. 오미란 씨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때 눈이 말라 있었습니다. 소리는 크게 내는데 눈물은 없었어요. 그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느낌을 눌렀어요. 사람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그때 제가 그 느낌을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장례가 끝나고 열흘 뒤 시아버지의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거실에 가족이 모였어요. 오미란 씨, 정민 씨, 수진 씨, 그리고 저. 낯선 공증인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시아버지의 오랜 법률 고문이셨던 최 변호사님이 아니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본인 강태수의 전 재산과 경영권을 배우자 오미란에게 위탁한다. 숨이 막혔어요. 수진 씨의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수진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남기실 리가 없어요. 수진아, 아버지 뜻이야. 받아들여. 오미란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얼굴에 슬픔은 이미 없었어요. 대신 뭐랄까, 오래 기다린 것을 마침내 손에 넣은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님은요? 아버지 법률일은 항상 최동건 변호사님이 하셨잖아요. 최 변호사는 은퇴하셨어. 아버지가 새로 공증을 맡기신 거야. 수진 씨가 저를 봤어요. 저도 수진 씨를 봤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이었어요. 뭔가 잘못됐다. 저는 최 변호사님께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사무실은 폐업 상태였어요. 수소문을 해봐도 어디로 가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진 씨가 저를 조용히 불러 말했어요. 언니, 내가 알아볼게. 이 유언장은 가짜야. 반드시 밝혀낼 거야. 그 말에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조심해, 수진아. 그게 수진 씨한테 한마지막 말이 될 줄 몰랐습니다. 이틀 뒤였어요.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또 병원이었습니다. 또 새벽이었어요. 수진 씨가 자택 2층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진 씨는 수술실에 있었어요. 척추 손상, 하반신 마비, 외상성 뇌진탕.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서 벽만 쳐다봤어요. 남편 잃었을 때와 같은 복도, 같은 형광등, 같은 소독약 냄새. 또 잃는 건가? 또 수진 씨는 기억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눈을 떠도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미란 씨가 빠르게 움직였어요. 수진 씨의 성년 후견인을 신청했습니다. 기억 상실에 의사 능력이 없다는 사유였어요. 법원이 승인했습니다. 수진 씨의 상속분까지 오미란 씨 관리 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오미란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거실이었어요.
오미란 씨가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정민 씨가 서 있었어요. 귤을 까먹고 있더라고요. 시아버지 영정이 아직 거실에 놓여 있었는데 그 앞에서 지윤아, 이 집은 아버님 명의였어. 이제 내 명의야. 네, 넌 상속인이 아니잖아. 준혁이가 먼저 갔고 아이도 없고 법적으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법정 상속인이 아니에요.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남편을 통해 상속받았겠지만 남편이 먼저 가고 자녀도 없으니 저한테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나가. 오미란 씨가 그 한마디를 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정민 씨가 현관문을 열어줬어요. 마치 택배 기사를 배웅하듯이. 형수님, 짐 많으시면 박스 드릴까요? 코웃음이었습니다. 저는 17년을 살았던 그 집에서 옷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돌아보니까 현관문이 닫히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정민 씨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반지하 원룸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곰팡이 냄새가 나는 벽 반쯤 막힌 하수구, 창문을 열면 사람 발이 보이는 그런 방이었어요. 이사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가방 하나를 내려놓으면 끝이었어요. 시아버지 영정 사진을 꺼냈습니다. 작은 사진이었어요. 지갑에 넣고 다니던 거였습니다. 그 사진을 벽에 기대어 놓고 편의점에서 산 컵라면 하나를 그 앞에 올렸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이것밖에 못 올려드려서. 컵라면에서 김이 올라왔어요. 그 김 사이로 시아버지의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 울었습니다. 쫓겨난 뒤로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동네 분식집에서 주방 보조로 일했어요. 새벽 5시에 나가서 어묵 육수를 끓이고 떡볶이 떡을 불리고 김밥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면 설거지를 하고 저녁 준비를 하고 밤 9시에 집에 돌아왔어요.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자랑하시던 우리 며느리 손은 이제 갈라지고 트고 반창고 투성이었어요. 저녁은 혼자 먹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이나 컵라면. 가끔 분식집에서 남은 김밥을 싸올 때도 있었어요. 반지하 원룸 창문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이 보였습니다. 구두를 신은 사람, 운동화를 신은 사람, 아이 손을 잡고 걷는 사람. 발만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어떤 저녁을 먹을까 생각하곤 했어요. 외로웠느냐고요. 숨을 쉬는 게 외로웠습니다. 밥을 먹는 게 외로웠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아무도 저를 찾지 않겠구나. 그 생각이 이불처럼 덮여왔습니다. 수진 씨가 매일 떠올랐어요. 면회를 가려고 했습니다. 여러 번. 하지만 매번 막혔어요. 요양병원 데스크에서 똑같은 말이 돌아왔습니다. 보호자 외 면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족인데요. 시누이 가족이에요. 죄송합니다. 후견인분께서 지정하신 면회 목록에 성함이 없으세요. 오미란 씨였어요. 오미란 씨가 면회 목록에서 저를 빼놓은 겁니다. 전화로 항의하면 병원 측은 후견인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직접 오미란 씨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받지도 않았습니다. 3년 동안 그랬어요. 그러다 그날이 왔습니다. 분식집 단골 중에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아주머니가 어느 날 수다를 떨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그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간호사들 교대 시간이 오후 3시래. 그때 한산하다더라. 심장이 쿵 했어요. 저는 그 주 금요일 점심 장사가 끝나자마자 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 오후 3시. 데스크에 사람이 없었어요. 간호사 교대 시간이 맞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복도를 걸었어요. 3층 309호. 수진 씨의 병실 번호는 외우고 있었습니다.
전에 면회 거부당했을 때 접수 화면에서 얼핏 본 거였어요. 문 앞에 서니까 다리가 떨렸습니다. 3년이에요. 3년 동안 수진 씨의 얼굴을 못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구급차에 실려가던 날이었어요. 들것 위에서 눈을 감고 있던 얼굴. 그 뒤로 수진 씨가 어떻게 됐는지, 상태가 어떤지 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소독약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형광등이 윙하고 울리고 있었어요. 작은 병실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링거 스탠드 하나, 창문 하나.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빛이 침대 위를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수진 씨가 누워 있었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3년 전에 수진 씨가 아니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볼이 움푹 꺼지고 목이 가늘어져 있었어요. 빛바랜 연한 파란 환자복이 몸에서 헐렁하게 놀았습니다. 뼈만 앙상한 손이 이불 위에 놓여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너무 가벼웠어요. 이 손이 회계 서류를 넘기고 아버지를 위해 싸우려 했던 그 손이 맞나 싶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수진아, 나야, 언니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미안해, 수진아.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수진 씨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서 볼에 대었습니다. 차가운 손이 눈물로 젖었어요.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 수진 씨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제 볼에 대고 있던 손에서 뭔가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을 뿐이었습니다. 경련인가 싶어서 손을 내려다봤어요. 수진 씨의 검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주 느리게. 그런데 무작위가 아니었어요. 제 손바닥 위를 누르며 방향이 있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글씨였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가락이 제 손바닥 위에 한 글자씩 또박또박 써내려갔어요. 저는 숨을 멈추고 그 움직임에 집중했습니다. 한 획이 끝나면 살짝 떼었다가 다음 획을 시작했어요. 분명한 의지가 담긴 움직임이었습니다. 세, 마, 가, 를, 축, 여, 새엄마가 아빠를 죽였어.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수진 씨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기억을 잃고 아무 반응이 없다던 사람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흐릿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또렷하고 맑고 눈물이 고인 눈이었어요. 그 눈빛에 3년의 시간이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두려움, 분노, 외로움, 그리고 간절함. 수진 씨의 입술이 달싹거렸어요.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쉰 목소리가 바람처럼 새어나왔어요. 언니. 한 글자에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도와줘. 저는 수진 씨의 손을 꼭 쥐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있는 힘을 다해. 수진 씨도 제 손을 쥐었습니다. 앙상한 손에 힘이 있었어요. 3년을 버텨온 사람의 힘이었습니다. 수진아.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언니가 왔어. 이제 혼자 아니야. 수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볼을 타고 베개 위로 떨어졌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 눈물은 무력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감각이 몸 전체에 퍼졌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끝이 저렸어요.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보다 뜨거운 것이 가슴 안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 교대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수진 씨의 이불을 여미고 손을 내려놓았어요. 수진 씨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순식간에 아무 반응 없는 환자로 돌아갔어요. 그 전환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3년을 이렇게 버텨왔구나. 복도로 나오는데 간호사 한 분과 마주쳤어요. 수진 씨 담당이라는 정은숙 간호사였습니다. 저를 보더니 살짝 고개를 갸웃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아, 네. 가족이에요. 그 환자분 이상한 게 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기억상실 환자인데 가끔 손에 힘이 있거든요. 반사 반응치고는 너무 정확해요.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기록상으로는 특이사항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제 느낌이에요. 느낌. 정은숙 간호사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병원을 나오는데 다리가 풀려서 입구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바닥을 펼쳐봤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글씨 같은 건 남아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진 씨의 손가락이 누르던 그 감각은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한 획 한 획. 새엄마가 아빠를 죽였어.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어요. 미란아, 내가 왜? 그때야 이해됐습니다. 시아버지는 오미란 씨를 부르셨던 게 아니었어요. 추궁하셨던 겁니다. 왜 그러느냐고. 마지막 순간에 알아채셨던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일어섰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오후 3시에 병원에 갔습니다. 간호사 교대 시간. 복도가 비는 그 15분이 전부였어요. 문을 열면 수진 씨가 눈을 감고 누워 있다가 제 발소리를 듣고 눈을 떴습니다. 매번 똑같았어요. 그 눈이 저를 확인하고 그제야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수진 씨는 조금씩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3년 동안 혼자 삼킨 이야기를. 처음엔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말을 안 했으니까요. 쉰 목소리가 바스락거리는 종이 같았어요. 저는 귀를 바짝 대고 들었습니다. 수진 씨가 한마디 하면 숨을 고르고 또 한마디 하고 또 숨을 골랐어요. 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뭘 했는지 알아? 회계사잖아, 나. 숫자는 거짓말 안 해.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수진 씨는 아버지의 재무 기록을 전부 뒤졌다고 했어요. 매장 장부, 개인 통장, 카드 내역, 보험 서류. 공인회계사였으니까 숫자의 흐름을 읽는 건 밥 먹듯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나왔어요. 아버지 심장약 디곡신. 처방은 매달 나왔어. 근데 약국 구매 기록이 3개월간 없었어.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처방은 있는데 약을 안 샀다고? 그래. 처방전은 병원에서 발행됐는데 약국에서 조제한 기록이 없어. 3개월 동안. 그러면 아버님이 드신 약은 뭐였어? 수진 씨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그걸 내가 새어머니한테 물어봤어. 수진 씨가 오미란 씨를 찾아갔던 날을 이야기해 줬어요. 시아버지 장례가 끝나고 2주 뒤였다고 했습니다. 수진 씨가 오미란 씨의 방에 들어가서 대놓고 물었대요. 수진 씨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돌려 말하는 법이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 약을 왜 바꿨어요? 오미란 씨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디곡신 처방 기록은 있는데 약국 구매 내역이 3개월간 비어 있어요. 약통에 들어있던 게 디곡신이 아니었잖아요. 내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근거는 여기 있어요. 수진 씨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고 했어요. 처방 기록, 약국 조제 내역,
시아버지 신부전 수치 변화 그래프. 3개월간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면 수치가 이렇게 변한다는 의학 논문까지 첨부해서 오미란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난 약을 제대로 드렸어. 거짓말이에요. 아버지 약통에 남아있던 걸 성분 분석에 맡기면 다 나와요. 수진 씨가 그 말을 한 순간 오미란 씨의 눈이 달라졌대요. 다소곳하던 눈이 아니었어, 언니. 내가 그 눈을 봤을 때 알았어. 이 사람이 아버지를 죽인 게 맞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손이 떨려서 수진 씨의 이불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수진 씨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창밖을 보더라고요. 오후 햇살이 수진 씨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빛 아래서 수진 씨의 눈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 수진 씨는 서류를 전부 복사해서 자기 방에 숨겨놓고 다음날 경찰에 갈 계획이었다고 했어요. 잠을 자려고 2층 침실로 올라가는데 계단 중간에서 뒤통수를 맞았대요. 뒤에서 밀었어. 확실히. 손이 등에 닿는 걸 느꼈어. 수진 씨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계단이 16개야, 언니. 내가 세봤거든. 그 16개를 다 굴러떨어졌어. 등이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어. 내 등에서 나는 소리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수진 씨의 손을 잡은 제 손에 힘만 들어갔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하반신이 안 움직였어. 진짜로. 연기가 아니었어. 진짜 마비였어. 근데 머리는 멀쩡했어. 수진 씨가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본 게 오미란 씨의 얼굴이었대요. 오미란 씨가 침대 옆에 앉아서 수진 씨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나를 보면서 웃고 있었어. 아주 살짝. 입꼬리만. 수진 씨는 그 순간 판단했다고 했어요. 기억이 있다는 걸 들키면 죽는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어. 기억을 잃은 척하는 거. 눈을 떠도 초점을 안 맞추고 이름을 불러도 반응 안 하고 먹여줘야 먹고 그 여자가 올 때마다 인형처럼 누워 있는 거. 3년이에요. 3년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낮에는 기억 없는 환자. 밤에는 침대 위에서 몰래 다리 운동을 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발가락도 안 움직였어. 6개월 지나니까 발목이 돌아갔어. 1년 지나니까 무릎이 구부려졌어. 2년 지나니까 침대 끝에 앉을 수 있었어. 의사들은 수진 씨의 척추 손상이 불완전 손상이라 부분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기록해 놓았지만 누구도 실제로 확인하러 오지 않았대요. 오미란 씨가 면회를 제안했으니까. 의료진도 후견인 지시를 따랐고 수진 씨는 검진 때마다 힘을 빼고 누워 있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걸을 수 있어. 올해는 못 걷지만 밤에 복도 끝까지 갔다가 돌아와. 아무도 모르게. 수진 씨가 웃었어요. 힘없이 하지만 분명한 웃음이었습니다. 3년 동안 이 방에서 미칠 것 같았어, 언니. 천장 얼룩이 몇 개인지 다 세봤어. 37개야. 그 말에 코끝이 찡했어요. 왜 더 빨리 알려주지 않았어? 나한테라도. 언니한테까지 위험이 갈까봐. 수진 씨의 눈이 젖었습니다. 그 여자가 아버지를 죽이고 나를 밀고 언니를 쫓아냈어. 내가 언니한테 연락하면 그 여자가 언니한테 뭘 할지 몰라. 그래서 참았어. 수진아. 근데 점점 무서웠어. 그 여자가 이 병실에 올 때마다 내가 숨 쉬는 걸 보면서 아직도 살아있네라는 얼굴을 했거든. 정민이는 더 심해. 와서 대놓고 말해. 수진 씨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누나 목까지 내가 잘 쓸게. 감사하지? 웃으면서 내 얼굴 앞에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분노였어요.
3년 동안 그 말을 듣고도 눈 하나 깜짝 않고 버텨야 했던 수진 씨를 생각하니까 눈앞이 빨개졌습니다. 수진아, 내가 물어볼 게 있어. 응?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 미란아, 내가 왜? 그때는 오미란 씨를 부르시는 건 줄 알았는데.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아셨던 거야. 마지막에 약이 바뀐 걸 눈치채신 거야. 너무 늦었을 뿐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아버지의 마지막 표정이 떠올랐어요. 초점 잃은 눈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진 얼굴이었어요. 그때는 몰랐던 거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수진 씨도 울었습니다. 둘이서 소리 없이 오래 간호사 교대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수진 씨를 봤어요. 수진아, 응, 끝까지 갈 거야? 수진 씨가 저를 봤어요. 3년을 버틴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끝까지 갈 거야, 언니. 갈게. 수진 씨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약속이었습니다. 복수의 첫 번째 조각은 시아버지가 남겨주셨습니다. 금고 열쇠. 3년 동안 지갑 안쪽 칸에 넣어두었던 그 작은 열쇠를 저는 매일 만졌어요. 뭘 여는 열쇠인지 모르면서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나중에 필요할 거야 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부적처럼 느껴졌거든요. 수진 씨한테 물었어요. 시아버지가 은행 대여 금고를 갖고 계셨어? 수진 씨가 천장을 보며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 본점. 아버지가 중요한 서류는 거기에 보관하셨어. 예전에 나한테 말씀하신 적 있어. 다음 날 저는 은행 본점에 갔습니다. 열쇠에 새겨진 번호와 시아버지의 사망 확인 서류, 그리고 저와 시아버지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밀었어요. 은행 직원이 한참을 확인하더니 저를 지하 금고실로 안내했습니다. 금고가 열렸어요. 안에는 서류 봉투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에는 유언장이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자필이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시아버지 특유의 각진 글씨체. 이름 옆에 도장이 찍혀 있었고 작성 날짜도 적혀 있었어요. 오미란 씨가 공개한 유언장보다 1년 전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읽는데 글자가 흐려졌어요.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의 밥상 지분 40%는 딸 수진에게, 30%는 며느리 지윤에게, 20%는 배우자 미란에게, 나머지 10%는 사회공헌재단에, 저한테 30%를 남기셨어요. 며느리는 법적 상속인이 아닌데 유언으로 따로 남겨주신 거였어요. 시아버지가 생전에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넌 내 딸이야. 입으로만 하신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였어요. 시아버지 글씨로. 지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갔다는 뜻이겠지. 미란이를 믿지 마라. 수진이와 내가 걱정되어 이걸 남긴다.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못 해낼 일이 없을 거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더 일찍 손을 썼어야 하는데. 글자가 뒤로 갈수록 삐뚤어져 있었어요. 손이 떨리셨던 거예요. 마지막 줄은 겨우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윤아, 행복해라. 금고실 의자에 앉아서 한참 울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전부는 아니더라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몸이 이미 약해지셨고 증거도 없으셨고 그래서 이렇게 남기신 거였어요. 언젠가 제가 수진 씨가 이걸 찾을 거라고 믿으시면서 그 믿음이 3년 만에 제 손에 닿았습니다. 수진 씨에게 유언장과 편지를 보여줬어요. 수진 씨가 아버지 글씨를 보는 순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하지만 턱이 떨리는 건 감출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우릴 지켜준 거야, 언니. 응, 아버님이. 이제 두 번째 조각이 필요했습니다. 최 변호사님을 찾아야 했어요. 수진 씨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고향으로 내려가셨다는 얘기를 아버지한테 들은 것 같아. 충청도 어딘가. 단서가 그것뿐이었어요. 저는 일이 끝나면 밤마다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명부, 은퇴 변호사 목록,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일주일을 찾았어요. 포기하려던 날 충남 공주에 있는 작은 법률 상담소에서 최동건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최동건 변호사님이세요? 누구시죠? 강태수 회장님 며느리 박지은입니다. 전화기 너머가 한참 조용했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지은 씨, 연락이 올 줄 알았어요. 최 변호사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시아버지의 유언장이 이상하다는 것. 자기가 작성하지 않은 유언장이 공증되어 있다는 것. 은퇴 후에도 그게 마음에 걸려서 자기가 갖고 있던 진짜 유언장 사본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 그때 왜 나서지 않으셨어요? 증거가 없었어요. 공증인이 매수된 건 알겠는데 그걸 입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요. 최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수진 씨가 계단에서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건 그냥 상속 분쟁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살인이에요. 제가 나섰다가 저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겁했어요. 미안합니다. 저는 최 변호사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혼자 맞서기엔 오미란 씨가 너무 무서운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같이 갈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사본을 버리지 않은 겁니다. 최 변호사님은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 변호사님, 수진 씨, 그리고 저. 병실에서 속삭이듯이. 첫째,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어요. 유언장 원본과 사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오미란 씨가 직접 범행을 인정하는 증거. 최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자백 영상이 있으면 완벽합니다. 수진 씨 동의 하에 수진 씨 병실에 촬영 장비를 설치하면 대화 당사자 동의 녹화이므로 적법합니다.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여자는 반드시 와. 한 달에 두세 번은 와서 나한테 한마디씩 하고 가거든. 정민이도 같이 올 때가 있어. 저는 인터넷으로 초소형 카메라를 주문했어요. 동전만 한 크기의 32기가 저장. 수진 씨 침대 맞은편 창가에 놓인 화분 안에 렌즈가 보이지 않게 넣었습니다. 수진 씨가 각도를 확인해 줬어요. 조금 왼쪽. 그 여자가 항상 서는 자리가 침대 오른쪽이거든. 카메라를 켜고 병실을 나오는데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둘째, 내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김 팀장. 강신의 밥상에서 시아버지 시절부터 20년을 일한 분이에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묵묵히 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쫓겨나던 날 현관에서 마주쳤는데 그때 김 팀장 눈이 빨개져 있었거든요. 퇴근 시간에 맞춰 본점 뒷골목에서 기다렸어요. 팀장님. 김 팀장이 저를 보고 걸음을 멈췄어요. 한참을 서서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사모님은 무슨. 이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한테는 항상 사모님이에요. 김 팀장이 제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오정민 씨가 매달 매장 매출에서 수천만 원씩 빼돌리고 있다는 걸. 장부를 이중으로 만들어서 횡령하고 그 돈으로 유흥비를 쓰고 있다는 걸. 직원들이 다 알지만
아무도 말 못한다는 걸. 회장님 살아계셨으면 이런 꼴은 안 당했을 텐데. 김 팀장이 한숨을 쉬며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중장부 사본이에요. 3년치. 회장님이 만드신 회사가 이렇게 망가지는 거 더 못 보겠어요. 팀장님, 위험하지 않아요? 사모님이 돌아오시면 위험해도 상관없어요. 그 말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셋째, 최 변호사님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비공개로 유언장 원본, 사본, 공증인의 비리 기록, 디곡신 처방과 구매 내역 불일치 자료를 제출했어요. 담당 형사가 자료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다고 합니다. 이거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래서 온 겁니다. 그리고 2주 뒤 오미란 씨와 정민 씨가 수진 씨 병실에 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카메라 저장 카드를 꺼내서 최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영상을 확인했어요. 화면 안에서 오미란 씨가 수진 씨의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모피 코트에 진주 목걸이. 수진 씨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넌 평생 이렇게 누워만 있어. 내 아빠처럼. 그 옆에서 정민 씨가 귤을 까먹으면서 말했어요. 누나 목까지 내가 잘 쓸게. 감사하지? 둘이 웃었습니다. 의식 없는 사람 앞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다 찍혀 있었어요. 영상을 보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3년 동안 수진 씨가 이런 말을 눈 하나 깜짝 않고 듣고 있었다는 게 이 사람들이 시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웃고 아들 빚을 지고 남의 몫을 빼앗으면서 단 한 번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게 최 변호사님이 영상을 확인하고 나서 조용히 말했어요. 됐습니다. 이 영상과 함께 수사 자료를 보강하면 체포영장 발부에 충분합니다. 언제요? 마침 좋은 타이밍이 있어요. 최 변호사님이 초대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미란 씨의 강신의 밥상 회장 취임식 초대장이었어요. 한 달 뒤 호텔 대연회장 하객 300명. 이상한 건 제 이름으로도 초대장이 왔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보낸 거예요. 예전 거래처 명단에 사모님 이름이 아직 남아 있었나 봅니다. 아니면 일부러 보낸 거겠죠. 쫓겨난 며느리한테 자기 취임식을 구경시키려고. 저는 그 초대장을 손에 쥐고 오래 들여다봤어요. 수진 씨에게 보여줬습니다. 수진 씨가 웃었어요. 3년 만에 본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가자, 언니. 축하해 주러. 취임식 당일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 5성급 호텔 대연회장. 저는 호텔 로비에서 수진 씨의 휠체어를 밀고 있었어요. 수진 씨가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입는 옷이었어요. 병원에서 몰래 가져온 거였습니다. 마른 몸에 정장이 좀 헐렁했지만 수진 씨의 눈빛은 어떤 옷보다 날카로웠어요. 떨려, 언니? 안 떨리면 거짓말이지. 나도. 수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앙상한 손이었지만 힘이 있었어요. 근데 있잖아, 언니. 3년 동안 천장 얼룩만 세면서 이날만 기다렸어. 이제 안 떨려도 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연회장 뒷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뒷문 앞에 김 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행사 준비 담당이었거든요. 김 팀장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AV 장비에 USB 넣어뒀습니다. 축하 영상 순서 때 재생됩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회장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가십시오, 사모님. 연회장 밖에는 사복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검찰과 협의해서 이 자리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조율한 거였어요. 최 변호사님이 복도에서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뒷문을 열었어요.
연회장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화려했어요. 수백 개의 화이트 장미 장식, 크리스탈 샹들리에, 금박 현수막에 강신의 밥상 신임 회장 오밀한 취임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객이 300명은 됐어요. 원형 테이블마다 거래처 사장들, 업계 인사들, 지역 유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상 위에 오밀한 씨가 서 있었어요. 화려한 한복에 진주 목걸이, 머리를 올리고 짙은 화장을 하고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를 자기 이름으로 바꾸는 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인이 된 남편 강태수 회장의 뜻을 이어받아 시아버지의 이름이 그 입에서 나오는 걸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밀며 연회장 옆 통로를 걸었어요. 하객들 사이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휠체어 탄 사람은 또 뭐야? 오밀한 씨가 연설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마이크를 쥔 손이 멈추는 게 보였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뭐야, 지훈아. 너 왜 여기에 와? 저는 단상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하객 300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수진 씨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힘이 전해졌어요. 어머님, 저는 오밀한 씨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오밀한 씨. 오밀한 씨의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님에서 오밀한 씨로 바뀐 호칭에 뭔가 감지한 거였습니다. 축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무슨 축하 영상이야? 내가 그런 거 부탁한 적 없어. 부탁 안 하셨어도 준비했어요. 단상 뒤에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병실이었어요. 수진 씨의 병실. 화면 속에서 오밀한 씨가 모피 코트를 입고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300명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화면 속 오밀한 씨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렸습니다. 넌 평생 이렇게 누워만 있어. 내 아빠처럼.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누군가 숟가락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 속 정민 씨가 귤을 까먹으며 말했어요. 누나 목까지 내가 잘 쓸게. 감사하지?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고개를 돌리고 서로를 쳐다보고 단상 위에 오밀한 씨가 비명을 질렀어요. 꺼, 저거 꺼. 오밀한 씨가 단상에서 내려오려고 했습니다. 마이크를 던지고 한복 치마를 움켜쥐고 계단을 내려왔어요. 그런데 정민 씨가 더 빨랐습니다. 뒷문을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 수진 씨가 움직였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섰어요. 자기 발로. 연회장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기억을 잃고 하반신이 마비됐다던 사람이 자기 두 발로 서 있었으니까. 수진 씨의 다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옆에서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오밀한 씨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오밀한 씨가 멈췄습니다. 내가 어떻게... 수진 씨가 한 발 한 발 오밀한 씨 쪽으로 걸어갔어요. 연회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수진 씨의 구두 소리만 대리석 바닥에 울렸어요. 오밀한 씨 앞에 선 수진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3년을 기다렸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맑고 또렷했습니다. 오밀한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화려한 화장 아래로 공포가 비쳐나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다 거짓말이야. 조작이야. 나한테 이럴 수 없어. 그때 최 변호사님이 단상 옆으로 올라왔습니다. 강태수 회장의 진짜 유언장입니다. 최 변호사님이 원본과 사본을 동시에 들어 보였어요.
고인의 뜻은 이것입니다. 가업의 40%는 딸 수진에게, 30%는 며느리 지훈에게. 오미란 씨가 공개한 유언장은 공증인을 매수해 위조한 문서입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연회장 양쪽 문이 열렸습니다. 사복 경찰 4명이 들어왔어요. 뒷문 쪽에서는 도주하려던 정민 씨가 경찰에 붙잡혀 팔이 꺾인 채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오미란 씨 살인, 유언장 위조, 상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오미란 씨의 팔에 수갑을 채웠어요. 진주 목걸이가 출렁거렸습니다. 한복 소매 안에서 손목이 비틀렸어요. 오미란 씨가 저를 봤어요. 눈이 뒤집힌 것 같았습니다. 내가 감히. 저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한테는 그럴 수 있었나요? 오미란 씨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오미란 씨와 정민 씨를 연회장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오미란 씨의 비명소리가 복도를 타고 점점 멀어졌습니다. 정민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귤 냄새가 나는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300명의 하객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1명, 2명, 10명. 박수가 연회장을 채웠습니다. 저는 박수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수진 씨를 안고 있었거든요. 수진 씨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3년 동안 참았던 울음이 어깨를 적시고 있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끝났어, 수진아. 끝났어, 언니. 수진 씨의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제가 부축했어요. 다시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수진 씨가 제 손을 잡고 놓지 않았어요. 최 변호사님이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2분 고생하셨습니다. 정은숙 간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했어요. 수사관에게 진술을 했다고. 항상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 환자분 손에 힘이 있었거든요. 간호사의 진술이 수진 씨의 3년 연기를 의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됐습니다. 연회장을 나왔어요. 호텔 입구에 초저녁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서늘했어요. 하지만 3년 동안 느꼈던 추위와는 달랐습니다. 수진 씨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버지 보고 계시겠지? 보고 계실 거야. 오빠도. 응. 남편도.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바람 속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물론 환청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분명히 들었어요. 오미란 씨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 유언장 위조, 상해, 사기. 재판장에서 오미란 씨가 억울하다고 외쳤지만 몰래카메라 영상과 디곡신 처방 기록 불일치, 공증인의 자백, 최 변호사님의 유언장 사본이 증거로 채택됐어요. 판사는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이라고 했습니다. 정민 씨는 징역 15년이었어요. 범행 인지 후 은닉과 방조, 업무상 횡령. 법정에서 정민 씨가 엄마가 시킨 거예요 라고 울었지만 김 팀장이 제출한 3년치 이중 장부가 횡령을 증명했습니다. 모든 재산이 몰수됐어요. 수진 씨는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병원에서 당당하게 걷고 당당하게 물리치료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지팡이가 필요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지팡이 없이 복도 끝까지 걸었어요. 제가 옆에서 걸음을 맞춰줬습니다. 언니, 나 좀 느려도 기다려줘. 평생 기다려줄게. 평생은 너무 길다. 3년을 기다렸는데 뭘. 수진 씨가 웃었어요. 병원 복도에서 소리내어 웃는 수진 씨를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강신의 밥상은 정상화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운영 총괄을,
수진 씨가 재무 관리를 맡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유언장대로 첫 출근 날 본점에 들어서는데 김 팀장이 직원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있었어요. 사모님, 수진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20년 된 직원부터 신입까지 누군가 울고 있었어요. 회장님 살아계셨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김 팀장이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3년 동안 비어있던 그 방. 오미란 씨가 인테리어를 바꿔놓았지만 벽에 걸린 강신의 밥상 1호점 사진은 그대로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앞치마를 두르고 국밥을 끓이고 있는 흑백 사진. 사무제를 다시 지냈습니다. 이번에는 반지하 원룸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 생전에 늘 가시던 절에서 제대로 된 상을 차렸습니다. 수진 씨와 나란히 앉아 절을 올렸어요. 아버님, 이제 편히 쉬세요. 수진 씨가 옆에서 말했어요. 아버지, 지윤 언니가 다 해냈어. 언니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그 병실에 있었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 씨가 3년을 버텨줬으니까. 수진 씨 아니었으면 진실은 영영 묻혔을 거야. 향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연기 사이로 시아버지의 영정이 보였습니다. 사진 속에서 시아버지가 웃고 계셨어요. 그때와 같은 따뜻한 눈으로. 저는 본점 문 앞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강신의 밥상. 시아버지가 만든 이름. 남편이 지키려 했던 이름. 수진 씨가 3년을 버텨서 되찾은 이름. 그리고 이제 제가 이어갈 이름. 시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넌 내 딸이야. 그때는 그냥 따뜻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진심이셨어요. 유언장에 제 이름을 적으셨고 금고에 편지를 남기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저와 수진 씨를 지키려 하셨어요. 이제야 그 말씀의 무게를 알겠습니다. 가족은 피가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진심이 만드는 거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진심이 저를 딸로 만들었고 수진 씨의 진심이 3년의 어둠을 견뎌냈고 저의 진심이 그 어둠 속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과 손이 만나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피가 아니어도 진심으로 맺어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당신의 가족이에요. 그 사람에게 오늘 전화 한 통 해보세요. 감사합니다.